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2024년 8월 19일 월요일에 들려드리는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지나는 분들, 이렇게 또 지하철에서 만나는 분들 모두 동지애를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 무더운 더위도 어떤 의미에서는 재난이잖아요. 이 재난과 같은 이 더위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사실 이 더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느끼는 거죠. 동지애.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팁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서로 격려도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더위가 정말 매일같이 우리들을 좀 고통스럽게 하고 있나라는 걸 좀 느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저것 처서라고 하는데요. 처서만 지나면 그래도 더위는 좀 가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8월 15일 경만 지나면 상당히 해수욕장도 문을 닫고 상당히 바닷물도 차가워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지금 아우성이랍니다. 왜? 예년에 어떤 그런 이 더위를 생각을 해서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혹은 공무원들의 어떤 파견 근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8월 중순께 다 맞춰서 폐장을 하기로 다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더위는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피서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해수욕장이 일찍 문을 닫으니까 이 더위에 왜 문을 닫느냐라고 항의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입장은 또 그게 아니지요.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곳이기 때문에 서로 좀 옥신각신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가고 절기는 다가옵니다. 계절은 또 바뀔 것이고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 시간입니다. 오늘의 아투를 들여다볼까요?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일면, 우리 금융과 관련돼서 많은 문제를 계속 아시아투데이가 지금 추적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금융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봐주기 인사, 회전문 인사와 관련된 지적을 하고 있군요.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지금 우리 금융그룹이 180억 원의 횡령사고와 그 다음에 350억 원의 부정대출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 아시아투데이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참 중요하겠지요. 수습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그 신뢰를 줄 때 주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고 또 예금을 그러니까 예금주들의 어떤 신뢰, 우리 국민들이 이 신뢰를 회복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면 톡 기사를 보니까 우리 금융그룹이 이 사태를 진정 이렇게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게 이 기사의 지적입니다.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어느 선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지금 책임을 져야 될 직위가 사실은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부행장급에서도 그러니까 박구진 부행장, 그 다음에 전재화 부행장, 이 두 사람의 지금 징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기사는 그것을 지금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진 사퇴를 했다는 박구진 부행장,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 총재에 실패했는데 자진 사퇴를 해서 물러났는데 새로운 보직을 주었다는 겁니다. IT그룹 산하 IT 데이터 솔루션 액트라는 은행에 없던 조직을 신설하면서 자진 사퇴한 박 부행장을 임명을 했다는 거죠.
물러난 박 부행장에게 책임을 지운 게 아니고 다시 중요한 보직을 맡겼다는 건 책임을 지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이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전재화 부행장 역시 우리은행 준법 감시인의 그룹 준법 감시인이었던 전재화 부사장을 선임했다는 건데, 그룹 준법 감시인이라는 자리 역시 책임을 져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의 법규 준수 결과와 위반 사실을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횡령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룹 준법 감시인이라는 자리에 있던 사람을 다시 우리은행 준법 감시인에 이렇게 임명한다는 건 그야말로 윗도를 빼서 아랫도를 막는 조삼무사식 인사파행이다라고 이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준법 감시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더 편한 자리로 가는 것은 오히려 영전한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금융권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반론은 이겁니다. 우리금융 측은 사고가 있었던 은행의 준법 감시인이 해당직을 사임한 것으로 준법 담당 임원이 전산센터 관련 명목분인 보직을 맡은 것은 봐주기 인사가 아니다라는 우리금융 측의 해명까지 이 기사는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칼럼을 한번 볼게요. 폐륜적 막말, 팬덤 정치에 예정된 돌출이다. 막말 어디까지 갔나? 정말 끝간데까지 갔습니다. 전현희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죠. 아마 이 막말 때문에 최고위원으로 등극을 했을 겁니다.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다.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터져 나온 말입니다. 법사위는 당시에 검사를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고 있었지요. 그런데 청문회를 연 지 40여 분이 지나자마자 전현희 법사위원이 손을 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의사 진행을 에 대한 항의라든지 또는 의사 진행을 어떻게 하자라는 제안이라든지 그 의사의 진행과 관련된 발언이 바로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탄핵 소추하겠다고 연 청문회에서 전현희 의원은 당시에 검사 소추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국장 대리 과장이죠. 국장 대리인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정무위가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이 사실 부적절한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자 국민의힘의 송석준 법사위원이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계속되고 있는 발언이 법사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의사진행 발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지적을 하자 전현희 최고위원이 전현희 법사위원이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자 이제 송석준 법사위원이 지금 본인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전현희 법사위원이 김현희가 살인자다라고 고함을 지른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송석준 위원이 하는 말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거나 하면 송석준 위원한테 항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사실 시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해요? 해당되는 발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가니까 하지 말라 그랬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당신 책임은 없느냐라고 되받아친 거를 전혀 이 자리에 없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해서 살인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승전 김건희라고 프레임을 짜기 위해 짜려고 했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도라는 게 있어요. 그 금도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더 이상의 어떤 막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살인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제재하지 아니하면 모든 정치판은 난장판이 될 겁니다. 살인자라는 발언이 그냥 용납되는 사회라면, 살인자라는 발언이 국회에서 난무할 수 있는 그런 국회라면 보나마나 이제부터 완전히 그냥 막말로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 최고위원이 되는 세상. 김병주 같은 사람이 사성장군 출신인데 본회의장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고함을 질러서 그 덕으로 이번에 또 최고위원에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말이 난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칼럼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덤 정치 때문이다. 페륜적 막말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DNA로 자리 잡았고 극렬한 팬덤 정치가 기승을 떨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더 심한 막말, 더 폐륜적인 막말이 팬덤의 지지를 더 받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구축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제 더 이상 민주당과 야권의 자정 능력에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 진단을 냉엄하게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칼럼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폐륜적 막말은 자신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공멸로 몰아놓고 끝내 체제 전복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다라고 경종을 울리면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울 진정한 리더십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은 바로 그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로 칼럼을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설까지 한번 들여다보죠. 오늘의 사설. 질병청 안팎의 코로나19 엠폭스 역습에 대비해야. 걱정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재확산되고 있다. 변종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 비상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엠폭스는 온몸에 그런 어떤 수부가 일어나서 상당히 전염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코로나19 환자가 1,459명이나 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른데 문제는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더군다나 치료제마저도 안정된 수급, 안정된 비상 이 물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이 사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26만 명 분의 치료제를 확보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질병청이 밝히고 있지만 그리고 또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과는 했지만 그러나 질병청은 어떤 곳이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전망하면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놓는 곳이 바로 질병청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근 수년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에 너무너무 고통의 터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질병청은 당연히 모든 사태와 관련돼서 미리 어느 정도는 전망하고 또 이 치료제 등등을 미리 확보를 했었어야만 했다라는 질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얼마나 사망했는지 아세요? 35,600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세계는 당시에 7억 7,500만 명이 감염돼서 700만 명이 숨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8월 첫째 주가 응급실 내원 환자 기준으로 19,621명 중 996명, 5%가 코로나 환자라고 합니다. 대면 접촉이 많은 휴가가 끝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엠폭스도 대단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올해 17,000명이 감염돼서 이 중 500명이 숨졌다고 하고요. 여기에 검사약과 치료약도 극도로 부족한 상태인 데다 국제적십자, 적신월사 연맹까지 나서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나 엠폭스나 전염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데 확산되기 전에
초반에 기세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우리가 코로나19 지난 2020년부터의 코로나19 사태 때 겪었던 것이겠죠. 늦었더라도 코로나19와 엠폭스의 역습에서 질병청이 역습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주의를 기울이면서 치료제 확보 내지는 여러 가지 진단 키트 등 관련된 비상 물품들을 확보하기를 지금 이 사설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영화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quiet place라는 영화 아시는지요? 대단히 무서운 영화였지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속편이 개봉됐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카피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소리내면 죽는다였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습격을 해서, 그런데 이 외계 생명체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보이진 않고요.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는 피하려면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조그맣게라도 소리를 내면 외계 생명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지요. 그런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 그 영화 제목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였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소리를 내다가 그만 사망한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정치적 사망을 뜻합니다. 인명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아닌 비유를 제가 하는 것이죠. 바로 정봉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정봉주라는 정치인을 제가 옹호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정봉주는 사실상 저는 사라져야 될 구태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옳았던 글렀던 간에 어떤 전당대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다. 그것이 과연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런 해석, 이런 분석은 그 사람이 옳고 그르냐, 좋은 정치인이냐 나쁜 정치인이냐라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나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배제되는 과정이 온당하고 또 민주적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정봉주가 옳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정봉주가 6위로 떨어져서 바로 최고위원에 등극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놀랍고 저는 또 무서웠습니다. 민주당, 특히나 이재명이 무서웠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이재명이 대표로 선출됐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85%의 지지율을 받았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득표를 받았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그 정도로 그냥 옹립될 거다라는 것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당대회를 치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냥 박수치면서 옹립하면 될 일을 왜 했느냐라는 비판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최고위원입니다. 그 직전까지 헤드 타이틀은 이랬습니다. 언론사들의 헤드 타이틀은 정봉주가 몇 위로 최고위원에 입성할까 였습니다. 자, 이 문장이 어떻게 됐죠? 입성은 당연한 건데 몇 위냐? 5위까지인데 5위, 간신히 5위로라도 입성을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초반에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위 이내로 입성을 하느냐? 이것을 전망하는 기사이지 결코 어떠한 언론도 정봉주가 탈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 언론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역시 정봉주가 순위는 많이 떨어지지만 최고위원회에 입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너무너무 놀랬던 것이지요. 자, 왜 그랬을까요? 제가 놀란 이유는 이겁니다.
권리당원들의 투표였다면 정봉주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봉주는 지금 개딸들의 심기 그리고 이재명의 심기를 거슬렸습니다. 영린을 건드린 것이지요. 특히 이재명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건드렸냐면 바로 박원석 전 의원이 정봉주와 친한 형 동생 하는 그런 사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정봉주가 이런 말을 자신한테 사석에서 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어떤 내용? 즉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 역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정봉주는 처음에 경선이 민주당 전대회가 시작되자마자 1등이었어요. 와, 그 1등이라는 게 그냥 한 지역만 1등이 아니라 최소 4개의 지역에 넘어설 때까지는 1등이었습니다. 7월 20일 제주 인천 때 1등이었고요. 7월 21일 강원 대구 경북 때도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월 27일에 그러니까 21일 양일간 1위를 했고 27일부터 물론 여기서도 1위는 했으나 처음에 4위에 있었던 김민석이 맹추격을 합니다. 4위에서 3위, 2위로 2위까지 추격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2위 마지막에는 3위까지 그러니까 전당대회 날 일요일 직전까지는 3위까지 서울 지역 경선 결과까지는 3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3가지예요. 첫 번째 이 정봉주가 떨어진 건 인위적이었죠. 이재명이 개입을 한 겁니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차에 한 명씩 불렀는데 제일 먼저 김민석을 부르면서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나 안타까워한다는 그런 내용을 시그널로 보낸 겁니다. 그러자 바로 개딸들은 반응을 합니다. 온갖 커뮤니티에서 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시그널을 보냈다. 신호를 보냈다. 어떤 신호? 김민석을 1등으로,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라는 그런 지시다. 명령이다. 이거를 우리는 따라야 한다. 라고 커뮤니티에서 급속하게 전파가 된 것이죠.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일단 정봉주의 상승세는 꺾였고요. 이러자 정봉주는 앙심을 품습니다. 사실 정봉주도 그 유튜브에 출연을 했는데 맨 뒷순위로 이제 출연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이 옛날의 구원 그러니까 정봉주와 부딪혔던 옛날의 원한을 다시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2007년 대선 얘기입니다. 2007년 대선에 민주당 경선이 한창일 때 정봉주는 손학규 후보의 수행실장이었고요. 이재명은 정동영 후보의 그냥 캠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수행실장 정도까지 올라가지도 못했고요. 그런 아주 중요한 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대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행동대원이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지금 그 유세를 해야 되는데 부산에 전당대회였나요? 어쨌든 그걸 해야 되는데 차떼기 차에 사람들을 끌려다가 거기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찾아낸 정봉주가 항의를 했고요. 항의를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서로 막 옥신각신 화를 내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동영상이 SBS 뉴스를 통해서 당시에 보도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정봉주로서는 사실 그날의 기억이 이재명 머릿속에 사라졌기를 기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봉주는 사실 그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깔봤거든요. 자기는 국회의원이고 또 낙곰수의 일원이고 또 이 후보의 수행실장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성남에서 무슨 변호사 하는 정도의 그리고 당원도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정식 당직자도 아닌 그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사실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고압적이었겠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 전당대회 시기에 자기 유튜브에 차에 태워서 그 얘기를 할 줄 정봉주는 몰랐겠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성질 좀 죽이세요,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재명의 뒤끝. 정말 장렬입니다. 정봉주. 가슴이 그때 조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정봉주 눈치 빠르거든요. 이재명이 방송에서 이렇게 대놓고 나를 씹는다?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바로 그런 방송을 하자마자 이재명이 시그널을 보냈다 하고 개딸들은 완전히 응집을 해서 정봉주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또 처음에는 정봉주를 끌어내린다보다는 김민석을 1등으로 밀기 위해서 온갖 그런 자기네들의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울경 7월 27일 부울경까지 이제 흐름이 계속 자신이 1위가 되지 못하고 계속 내려가자 정봉주가 여기서 이제 원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박원석을 만나서 아까 한 얘기, 사석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박원석이 그걸 라디오에서 하자 난리가 났겠지요. 개딸들 그거 봐라 하면서 더욱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가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직접 나서서 명파리, 그 유명한 명파리 발언을 합니다. 이재명 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당을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정봉주라는 사람의 이 변신. 왜냐하면 정봉주도 이재명을 팔았거든요. 아니, 초기에 기사 기억 안 나십니까? 민주당의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이 서로 찐명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 기억하실 겁니다. 당연히 정봉주도 이재명을 찬양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정봉주는 자기를 이재명이 내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 이미 1년여 전부터 정봉주는 방송에 나가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SNS 글을 올릴 때마다 당원 민주주의를 소리 높여 외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죠? 개딸들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당원 주권 시대, 당원 민주주의, 바로 이재명이 바라는 그 이재명의 정당을 만들기 위한 초석, 밑자락을 정봉주가 열심히 깔아줬다는 겁니다. 저도 정봉주하고 KBS에서 일요일 밤에 하는 KBS TV에서 하는 일요일 밤 토론회에서 정봉주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봉주가 그러더군요. 당원이 주권이 돼야지 하면서 국민의힘을 부러워하더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대의원 제도가 없거든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대의원이 가장 많은 그런 비율로서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투표의 등가성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 없고 당원이 돼야 된다. 특히 권리당원이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재명을 위해서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나를 자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개딸들에 의해서 순위가 내려가자 바로 직격을 날린 겁니다. 정봉주의 성격상 그럴 법했지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명파리 얘기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봉주도 계산을 했겠죠. 어떤 계산? 자, 이제 서울하고 대의원 투표하고 그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이 세 가지만 남았는데 생각해보면 대의원이나 국민 여론조사는 나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권리당원이 자신한테 불리하더라도 서울밖에 남지 않았다. 아무리 내가 떨어지더라도 5위 안에는 당연히 들어갈 테고 그러면 입성하고 보자. 입성하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각을 세운 겁니다. 그러자 김진애가 나섰습니다. 아시죠? 도시 건축
전문가 운운하면서 열린민주당 시절에 비례대표 1번이었고 그러니까 정봉주가 만든 당의 1번이었습니다. 그 김진애가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정봉주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건 초기 얘기예요. 그럼 오마이뉴스 TV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봉주는 최고위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에게 동정표를 줘서는 안 된다. 동정표라는 건 사실 김어준을 직격한 겁니다. 김어준이 낙검수 멤버인 건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김어준이 계속 자기 방송에서 정봉주를 엄호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린 모두 정봉주에게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 정봉주가 우리한테 돈을 꿔줬나요? 그 말도 이상하지만 어쨌든 의리를 보여준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 김진애가 그걸 직격한 겁니다. 우리 동정표를 할 필요가 없다. 정봉주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성지순례가 됐어요. 그 얘기가 마치 실현이 됐다고. 아무튼 정봉주가 명팔이 얘기를 하고 이재명을 우회적으로 직격을 하자. 그 다음부터 제가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는데 바로 개딸들의 커뮤니티에서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어떠한 작업? 바로 김민석 플러스 이현주, 김민석 플러스 전현희 두 표거든요. 1인당. 그러면 김민석과 전현희를 묶어서 찍거나 김민석과 이현주를 묶어서 찍어라. 정봉주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전원이 파발로 완전히 전파되는 광경을 제가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위는 할 줄 알았어요. 그래봤자 서울밖에 남지 않았고 서울을 저도 그때 당시에 보니까 3위였어요. 마지막이 정봉주가 3위였거든요. 14.17이라는 그런 그 기록을 갖고 김민석이 18.63, 김병주가 14.3, 정봉주가 14.17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의원과 그 다음에 여조만 남지 않습니까? 최소한 대의원과 여론조사는 그래도 정봉주한테 너무 불리하게 하진 않을 거다. 권리당원 같이 집단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뜻밖이었습니다. 대의원에서 정봉주가 거의 꼴찌에서 2등을 한 거예요. 9.17. 여론조사도 꼴찌에서 3위를 했습니다. 9.98. 이렇게 평균적으로 14%대를 오르내리던 정봉주가 대의원과 여론조사에서 9.17과 9.98을 받음으로써 6위를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뒤끝은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재명을 반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입니다. 아시잖아요. 박용진.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벌였던 후보였던 박용진을 기자들 앞에서 그 음흉한 미소를 지어가면서 꼴찌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바로 박용진을 꼴찌라고 이야기하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어대면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바로 정봉주를 살려둘 이유가 없겠죠. 저는 여기서 누가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프리고진이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들으시는 이름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누구죠? 푸틴의 용병회사 리더였습니다. 즉 용병. 그러니까 푸틴을 옹호하고 푸틴이 벌이는 전쟁터에 가서 전리품을 챙기면서 회사를 운영을 했던 그런 푸틴의 오랜 동지였습니다. 그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면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대포와 그 다음에 이 병사들의 발길을 모스크바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진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나중에 포기를 하죠. 대신 약속을 받아냅니다. 자신의 목숨은 살려두는 것으로요. 그런데 2개월, 반란을 일으킨 지 2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비행기 추락사,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의 하늘에서 떨어져서 승무원 3명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또 부사장, 이 용병에서의 부사장, 바로 프리고진의 오른팔이었던 사람도 역시 함께 저렇게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저는 정봉주를 보면서 정봉주를 동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정봉주가 옳았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경선도 3위에서 이틀 만에 6위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권리당원도 아니고 대의원이었습니다. 이 대의원 투표는요, 이재명에게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70%대였습니다. 74.89%로 득표율이 나왔군요. 대의원한테는. 높은 득표율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권리당원은 90%가 초반에 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수치죠. 그렇게 이재명을 상대적으로 싫어했던 표가 정봉주를 지금 9%로 해서 떨어뜨린 겁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9%. 그러니까 이재명의 뒤끝은 일반 국민과 대의원에게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것이 첫 번째, 민주당의 이재명이 참 무섭다. 제가 무섭다는 건 용기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프리고진처럼 이렇게 정말 잔혹하게 자신을 경쟁자라기보다는 자신을 비판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그런 정치를 우리는 이번에 목도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로 이틀 만에 완전히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역으로 그럼 5명 안에 누구 들어갑니까? 바로 전현희와 이현주가 들어갑니다. 전현희는 서울까지 어떻게 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위였습니다. 12.75였습니다. 당시에 2위는 김병주였지요. 그런데 자리 바꿈을 합니다. 김병주가 4위로 가고 전현희가 2위로 등극을 한 겁니다. 여기에 이현주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현주는 당시에 6위였습니다. 그런데 5위로 점프를 합니다. 김병주, 전현희의 공통점은 뭐죠?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병주는 사성장군 출신입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요. 왜? 국방위에 있었으니까요. 국방위에서 국방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질의와 응답을 하는 그런 그 상임위에는 사실 그렇게 튀길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임위예요. 예를 들자면 법사위, 과방위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시비를 걸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대놓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자 김병주가 6위 이하였는데 2위로 서울까지 올라간 것이지요. 여기에 그런데 전현희가 더 심한 말을 해서 2위로 자리 바꿈을 한 겁니다. 어떤 말? 바로 김건희는 살인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의 막말이라고 할 수 없는, 이거보다 더 막말이 있을까요? 자, 이런 말을 해서 2위로 등극을 합니다. 여기에 평소 참 대단히
공격적이고 또 돌발적이고 또 험한 말을 서슴지 않는, 그래서 문재인도 욕하고 이재명도 욕하고 그저 난사를 해대는 이현주가 5위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렇게 최고위의 어떤 결과를 놓고 우리는 이런 결과를 놓고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재명에 반하면 죽는다. 두 번째, 막말을 할수록 성공한다. 이 당에서는, 민주당은 막말을 할수록 출세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재명에 충성할수록 득세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민주당에서 성공하려는 정치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민주당 내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자질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성 경쟁을 하고 막말 경쟁을 하고 이재명의 등에 칼을 꽂지만 않으면 언제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이 이 당에 남았다는 겁니다. 아까 칼럼의 결론처럼 이러한 그런 그 상식의 전복, 비상식적인 그런 정치 행태를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현명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정말로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제가 이 이슈는 한 가지 기사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원전 얘기는 사실 굉장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체코와 원전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두바이에 있는 바라카 원전, 아랍에미리트와 그 계약을 맺었던 바라카 원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주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제 체코와 그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됨에 따라 이후 유럽의 폴란드라든지 또는 폴란드 이외에도 서방 국가들, 다시 원전으로 복귀하는 서방 국가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우리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지금 맞이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원전 르네상스가 구현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데일리는 이번에 밝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성공을 시켰는데 왜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의 희망을 가지면 안 될 위기에 있는 걸까요? 바로 문재인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얼만큼 극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원전과 관련돼서 아예 정말 대못을 박았는지, 일단 이 기사는 인력난을 예로 들어서 문재인의 악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탈원전 때 주요 원전 산업 기관과 그 다음에 기업 퇴직자 규모가 무려 1316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의 공기업은 한수원 한전입니다. 여기에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R&D 박사들까지 합쳐서 자그마치 탈원전 기간 동안 1316명이나 빠져나갔다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내 3대 원전 공기업 한수원, 한전 KPS, 한전 기술의 자발적 퇴직자가 1230명에다가 이는 직전 5년에 727명과 비교하면 70%나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 1230명에다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86명
자발적으로 퇴직했고 이 86명에는 박사급 인력만 63명이 연구원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요?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깜깜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원전도 전부 다 짓지 못하게 하고 있는 원전도 연장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원전 산업은 아예 대못에 박혀서 관 속으로 누워버렸고요. 그리고 입으로는 맨날 문재인은 아이고 원전을 수출하겠다 원전을 수출하겠다 입으로는 외쳐댔지만 원전을 수출하려는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원전을 개발하고 또 원전을 지으려는 나라들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당신네들 나라에서는 아예 원전을 문을 닫고 못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걸 왜 남의 나라에 수출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문재인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깜깜하게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사급 인력들이나 이 기술자들이 견뎌내겠습니까? 문을 닫는 그런 비즈니스에 계속 몸담고 있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래서 떨어져 나간 것인데 여기에 더 끔찍한 건 지금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전이라는 건 말이죠. 한번 짓기 시작하려고 하면 수년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그 다음 그걸 유지보수를 해야 돼서 계속 사람들이 파견돼야 되고요. 또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사업을 계속 그 국가 내에서 또 연결시켜야 되고요. 이러다 보면 끊임없이 인력을 충원시켜야 되고요. 그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문재인 정권 때 카이스트와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 될 시간에 유인물을 돌리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국민 여러분, 원자력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국가의 미래를 살려주십시오. 호소하면서 학생들이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다녔다는 겁니다. 저도 길거리에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올해 카이스트 원자력 공학과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단 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참 기막힌 말씀을 드리면 2018년 기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치하에서 탈원전 정책에 카이스트 원자력학과 전공 선택을 한 사람은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원자력학과 전공 선택 0.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세계의 수출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꼴랑 7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권 바뀌면 또 못을 박을 거잖아요. 정권 바뀌면 또 탈원전 할 거잖아요. 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원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답은 이재명에 있습니다. 이재명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주장한 게 이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 전국 어디서나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해 필요한 만큼 자기가 쓰고 남는 것은 팔 수 있도록 지능형 전력망을 깔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전국 방방곡곡에 또는 바닷가에 풍력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생태계는 다 무너집니다. 어장 다 무너집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버려진 산, 노는 앞바다, 여기에 전부 다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민들도 좋고 농민들도 좋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광은요, 산비탈에 그것을 설치하려면 나무 다 베어내야 됩니다. 흙 다 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마가 오면 전부 다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나무가 없이 태양광 패널들을 박아놓고 장마에 그 패널들이 견디겠습니까? 그 흙이 견디겠냐고요.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청송을 갔다 왔습니다. 청송을 가서 참 놀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풍력 발전이 대단히 친환경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송 주민들이 마을마다 현수막을 건 겁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풍력 발전 물러가라. 반환경 풍력 발전 설치 반대한다. 그래서 저 그 플랜카드를 보고 기사 아저씨한테 제가 아니 왜들 이러세요? 왜들 이렇게 반대를 하시죠? 라고 했더니 그 기사 아저씨가 딱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아니 풍력 발전 모르세요? 풍력 발전기를 하나 설치하려면 그 주위에 있는 생명체는 전부 다 소거돼야 됩니다. 거기에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동물도 살 수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강원도에 풍력 발전 그 프로펠러 있는 곳에 마을이 없습니다. 사람도 살지 않고요. 엄청나게 많은 부지가 필요하니까 또 거기도 전부 다 나무 같은 거 전부 베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자들이 얘기했던 친환경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그 중국산 패널들과 태양광 패널들과 프로펠러가 나중에 폐기가 됐을 때 나오는 반환경적인 그것이 뭐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것이 그 원료가 뭐 자연 소재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죠. 태양광의 소재나 풍력 발전기의 프로펠러나 전부 다 반환경적인 물질들입니다.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신재생 에너지가 살 길 있냐 얘기를 하는데, 자, 원자력 공학과 학생들이 이재명의 얘기를 듣고 누가 원자력 공학과에 입학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저당이 집권당이 되면 또다시 원자력 죽이겠네. 똑똑한 우리 아이들이 미리 판단을 하면서 원자력공학과에 입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못하면 프랑스나 미국이 전부 원전을 다 따갈 겁니다. 왜요? 이미 유럽은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고요. 독일이 맨날 민주당이 독일 얘기를 합니다. 아, 탈원전의 상징이다. 그런데 탈원전의 상징인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지금 독일이 충당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받아서 충당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에서부터 이어지는 가스관을 새로 설치도 했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전쟁에 얽혀서 가스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자 독일은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기사를 볼까요? 최근 기사입니다. 7월 15일. 탈원전 35년 만에 소양
원자로 모듈 SMR로 원전 복귀를 추진한다는 기사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겠다. 무슨 뜻이죠?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 가스를 계속 공급받다가는 러시아에 종속되어 버린다. 자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프랑스가 원래 원전 국가고 영국 역시 원전을 더 짓겠다는 쪽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방향을 바꿨습니다. 민주당 분들 어느 나라가 도대체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 세계적인 탈원전의 어떤 바람이 분다? 어떤 환경단체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AI 시대입니다. AI 시대는 곧 무엇을 의미하죠?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그 어마어마한 전기가 안정적으로 끊기지 않고 똑같은 용량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에 의해서 태양이 날까 안 날까, 바람이 불까 안 불까에 따라 비가 오느냐, 태풍이 부느냐에 따라 전력 공급이 일정치 아니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그 어마어마한 공급을 해야 하는 AI 산업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장학금을 줘도 안 가요. 카이스트 원전 학과 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2021년 카이스트 학생을 만나 탈원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학도의 꿈과 희망을 빼앗았다 라는 제목도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투TV의 구독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전을 살리려면 원자력 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돼야 됩니다. 원자력 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되려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에 뛰어들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뽑아야 됩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있는 원자력공학과의 학생들이 3대1, 5대1로 경쟁을 벌여야 됩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안정적으로 원자력 산업에 뛰어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원자력공학과 학생들 또는 잠재적으로 원자력공학을 꿈꾸는 미래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어떤 희망이요? 정권이 바뀌지 않을 거다. 원자력 절대 안 바꿀 거다. 결코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그 학생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니, 최소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절대로 원자력에 손을 못 댈 정도의 원자력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쉽게 못 드리겠네요. 192석의 전체 저 야당의 무리들에게 108석의 국민의힘이 무기력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원자력 특별법을 통과시킨 건 앞으로 4년 후에나 가능할 꿈이겠죠. 그렇다면 더 가까운 꿈은 뭐겠습니까? 대통령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미래 학생들에게 아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정권을 승계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의 미래를 생각한다. 라는 메시지를 미래의 학생들에게 계속
던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이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채찍질, 정부와 집권 여당에 좀 채찍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제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정보 하나만 드리고 문을 닫겠습니다. 제 앞에 어떤 상품이 있죠. 전립선 하면 떠오르는 제품입니다. 바로 소팔 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메토와 독일산 비타민 B를 사용해서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죠. 가수 남진 씨도 극찬을 하고 있는 것 아실 텐데요. 전립선이 고민이신 남성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립선과 더불어 지구력, 활력까지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아투TV 시청자를 위해서 이번에 특별한 혜택도 드린다고 합니다. 기존 4개월 용량을 구매하시면 2개월분을 추가로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총 6개월치 180캡슐을 12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찬스, 이번 찬스를 한번 놓치지 않고 구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2024년 8월 19일 월요일에 문을 연 이종래 HQ 이제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은 이 시간에 송구권의 현장 정치가 이어질 것이고요. 모레는 주필의 소리, 그리고 바로 또 이정근의 HQ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